안녕하십니까. 비핵화를 위한 세계의 담판 북미 정상회담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전환점이 될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 정부는 남은 기간 동안 숨가쁜 외교전에 나섭니다. 특별기획 한반도의 봄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키워드를 통해 주요 소식을 짚어보는 집중 키워드부터 출발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 65년 만에 첫 만남입니다.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정전협정 이후 65년 만에 북미 정상이 처음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이번 회담 장소로 낙점된 싱가포르에 벌써 전 세계 이목이 쏠립니다. 특히 국제 외교 무대에 본격적으로 데뷔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떻게 이동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아직 북한은 공식 보도 없이 잠잠한 분위기입니다. 다음 키워드는 외교통 총출동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의 옆자리에 누가 앉을지도 관심사인데요. 세계의 담판인 만큼 이번 수행단에는 외교 분야의 핵심 멤버들이 총출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측에서는 북미 정상회담 키맨 역할을 해온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영순위로 꼽힙니다. 북한 측에서는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김 위원장의 친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동행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마지막 키워드, 조만간 핫라인 통화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가 확정된 가운데 남북 정상의 직통전화 핫라인 통화도 조만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첫 통화가 다음 주쯤에는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중재 외교를 이어온 문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 위원장과 어떤 얘기를 나눌지 주목됩니다. 오늘 집중 키워드에서 전해드린 소식들 이슈앤 한반도에서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전현준 우석대학교 초빙 교수,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그리고 연합뉴스에서 통일외교 안보 분야를 오랫동안 취재해온 문관현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앞서 프로그램 앞머리에서 싱가포르에 대한 얘기를 집중 키워드로 다뤘습니다. 정치적 함의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싱가포르와 판문점 놓고 뭐 여러 해석들이 있었는데 누구한테 좀 협상 앞서서 좀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평양이나 판문점을 양보하는 대신에 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를 비롯한 미국이 보다 양보해야 될 것들, 비핵화 평화체제와 관련돼서 미국의 양보를 좀 더 얻어내는 그런 차원에서 싱가포르로 양보를 했다.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결국 두 번째로는 미국이 아무래도 장소라고 하는 측면에서 미국에게 좀 더 좋은 환경이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이나 또는 판문점을 갔을 경우에는 어차피 그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아주 전제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그 한반도로의 전개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를 결정한 것은 좀 더 안정감 있게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 임한다. 특히 북한의 페이스에 말리지 않겠다. 이런 좀 더 보수적인 시각에서의 접근법이다. 그렇게 보면 장소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좀 더 나은 환경이고 다만 이제 장소를 김정은 위원장이 양보함으로써 보다 그 의제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좀 더 실익을 얻어가는 그런 정도의 타협의 산물로서의 싱가포르 샹그리라 호텔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 교수님, 그 국제 외교에서 특히 정상회담에서 어떤 그 개최지, 그 협상의 장소가 지니는 의미가 어떤 게 있습니까? 특히 싱가포르가 어떤 그 정치적인 의미에 있어서도 이전에도 많은 그런 국제 외교에 있어서의 그런 장소로 활용이 돼 왔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만약에 평양에서 했다 한다면 아무래도 북한이 유리하죠. 홈그라운드 이점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다 뭐 축구라든가 뭐 스포츠도 그렇습니다만은
72년에 닉슨 대통령이 이제 중공이죠. 그때 중공을 방문했을 때 아무래도 중공이 유리한 그런 협상을 얻어냈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제 충분히 당시에 뭐 대통령은 닉슨이 뭐 크게 봐서는 미국이 와서 고개 숙이고 자기들에게 어떻든 저자대로 나왔다. 그래서 중국 외교 승리다 이렇게 또 선전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평양이라든가 판문점을 반대했던 그 미국의 보수파들은 그런 걸 걱정을 했을 겁니다. 만약에 가게 되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최대한 자기 나름대로 그냥 뭐 이렇게 뭐 결과와 상관없이 체제 선전이랄까요? 김정은 위원장 선전에 이용당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반대를 했을 거고. 그다음에 이 장소 문제와 관련돼서 한 가지 저는 생각하는 것은 중국이라든가 일본도 상당히 반대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판문점에서 만약 한다든가 그랬을 경우에 바로 이어서 종전선언, 3자 종전선언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 대통령이 참가함으로써. 그렇다 한다면 지나치게 그 대한민국이, 한국이 주도해서 한반도 문제를 끌고 가는 거 아닌가. 물론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듯이 운전자론이죠. 중재자론.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부각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대한민국에 너무 힘이 실린다. 그런 것을 아마 중국이나 일본도 걱정을 하고 물밑으로 상당히 반대를 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가 갖는 이점이라는 것은 우리 김영희 교수 잘 얘기를 했지만 중립지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국이라든가 또 보수파들이 좀 걱정을 한 부분들을 상당히 덜어낼 수 있고 미국 페이스로 이것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유리한 거점이 되지 않을까 해서 싱가포르로 된 것 같고 역시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양보한 대신 장소를 양보한 대신 상당히 북한의 유리한 체제 안전 보장을 받아낼 수 있는 특히 경제 제재라든가 경제 지원 이런 것들을 받아내는 선에서 이제 타입이 됐겠지만 질문하신 대로 장소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만약 이게 워싱턴에서 했다고 한다면 미국에 더 유리한 그런 분위기로 또 끌고 갈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중립지대를 선택한 거죠, 사실은. 우리 문관영 기자는 지금 뭐 관련 부서에서 뭐 또 책임자로도 근무 중인데 이런 세계의 정치 외교 이벤트를 앞둔 싱가포르의 분위기, 외신들이나 이쪽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어떤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나요? 네, 싱가포르 하면은 당초 이제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 후보지로 거론이 이미 됐었기 때문에 크게 놀랄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싱가포르가 그 동남아, 그 말레이 반도 남단에 위치한 섬나라인데요. 인구가 한 500만을 좀 넘기 때문에 서울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그만 나라에서 세계적인 빅 이벤트가 열리기 때문에 현재 굉장히 북적거린다 또는 많은 지금 현재 흥분된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그 싱가포르의 리센룽 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직접 통화를 한 내용을 보면은 이 북미 정상회담을 유치하게 돼서 매우 영광이다. 그렇기 때문에 순조롭고 성공적인 회담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던 것처럼 싱가포르가 현재 굉장히 이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로 핫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샹그릴라 호텔 그리고 마리나 베이 샌즈 이 두 호텔은 이미 다음 달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벌써부터 한 달 후에 그 12일을 전후한 예약이 모두 동일한 상태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약 보통 직접 호텔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인터넷 예약뿐만이 아니라 이 두 호텔 중에 어느 호텔이 될지 아니면은 또 제3의 정상회담 개최지가 나중에 발표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유력한 후보지가 이 두 호텔인데요. 이 두 호텔에는 매일 전 세계 언론들의 발길이 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그 싱가포르에 보면은 노스브리지가에 보면은 그 북한 대사관이 있는데요. 이 대사관에도 역시 취재하는 발길이 매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호텔을 예약을 했는데 정말 거기서 개최가 되면 정말 좋을 거고 만약에 좀 다른 쪽이었으면 조금 처음에 애초에 그 의도랑은 좀 다를 수 있겠네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 거기 취재를 갔었고 샹그릴라 호텔에도 묵어봤었는데 지금 싱가포르가 다시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되니까 좀 뭐 여러 패널들도 그렇고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싱가포르로 12일 이동을 하게 될 텐데 이전에 우리가 북한의 어떤 외교를 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 같은 경우는 본인의 개인 열차를 타고 주로 중국이나 이렇게 갔었고 그 외의 지역은 거의 이렇게 움직이질 않지 않았습니까? 여러 보안 문제도 있었고. 근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을 최근 2차례 갔다 왔고요. 근데 싱가포르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먼 거리라고 볼 수는 없지만 특히 북한의 지금까지의 외교, 정상 외교를 봤을 때는 상당히 멀고 특히 그 전용기 문제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평양에서 싱가포르까지 거리가 4,700km입니다. 네. 그리고 그 전용기로 갈 경우에 6시간 반에서 7시간 정도 네. 걸립니다. 참매 1호가 장거리 노선을 갈 수 있는, 장거리를 날아갈 수 있는 비행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한 5,000km에서 한 6,000km 정도까지는 안전한 항속거리다 이렇게까지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매 1호가 날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다. 우리가 네. 그동안에 보면 스웨덴이나 스위스 뭐 이런 나라가 물망에 올랐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참매 1호가 날아갈 수 없다. 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싱가포르를 가게 될 경우에는 이 참매 1호가 중간에 아마 급유를 받을 수도 있고 중간에 쉴 수도 있고 또 그 중간 기착지가 중국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중국 쪽으로 해서 내려가게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아마 중국의 전투기의 호위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특정 그 공중 지역부터는 중국의 그런 전투기 호위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점에서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꽤 멀리 가는 그런 여정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크게 문제될 건 없다. 최근 들어서 이제 2차례에 걸쳐서 중국을 갔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과거에 스위스 유학 경험도 있고 또 많은 비행 경험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본인이 비행을 워낙 좋아해서 조종관에 앉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평양에서 그런 광경이 언론에 노출되기도 했는데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의 싱가포르로 가는 그 여정 자체는 특별하게 문제는 없다. 다만 이제 우리가 좀 아쉬운 부분은 이제 판문점이나 평양에서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그야말로 이제 세계의 어떤 대화로서 또 네. 한반도가 또 평양이나 판문점이 주목받는 그런 점에서 이제 평화 이런 이미지를 보다 부각시킬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은 싱가포르에서 기대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어쨌든 북한과 미국의 지도자가 역사상 최초로 만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국에서 만나는 최초의 만남이죠. 그러니까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그 여러 감동들을 불러왔지만 거기에 정말 큰 영향을 미쳤던 요소 중에 하나가 생중계였습니다.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만나고 또 도보다리 산책을 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생중계가 되면서 시청자들이나 국민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았었고 또 느낌을 가졌을 텐데 혹시 뭐 북미 정상회담도 그렇게 생중계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남북 간에는 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방송을 위한 언론 보도를 위한 사전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중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북미 간에 이러한 그 사전 논의가 있었다는 것은 저희가 아직 확인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성급하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그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특성으로 미뤄 봤을 경우에는 예. 두 사람의 특성으로 봐서는 모두 다 굉장히 액티브하고 행동적이고 현장을 갖다가 본인 대대적으로 알리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네. 생중계에 대해서 전혀 거부감은 없을 걸로 현재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그 김정은 위원장의 일반적인 성향이 결국 남북 정상회담에도 반영이 돼서 네. 판문점에서도 남북 정상회담을 대대적으로 생중계하는 결과가 나왔었다. 이렇게 미뤄봤을 경우에는 북미 정상회담도 역시 김정은 국무위원장 입장에서는 자신의 입장을 전 세계에 알리는 또는 그 북한의 위상을 제재 조치로 그동안에 벼랑 끝에 몰렸던 이 북한이 결국 끄떡없이 다시 이런 국제사회 국제 무대에 등장하는 모습을 알리고 싶어하는 그런 정치적 이런 계산이 있다면은 생중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역시 그동안에는 이러한 트위터나 또는 개인 이런 SNS를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해온 그동안의 과거의 경력으로 미뤄봤을 경우에는 이번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생중계하는데 미국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나설 걸로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 기자에게는 그 남북 정상회담과 마찬가지로 북미 정상회담의 어떤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특히 그런 정상 간의 어떤 일정들을 생중계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준비와 양쪽의 합의가 필요한데 아직까지 시간이 있고 또 이 세계 이벤트를 정말 그 극대화하기 위해서 뭔가 변화될 수 있는 변수들은 남은 기간 동안 충분히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 교수님, 저희가 또 약간 특이한 부분들이요.
그 정상회담을 통해서 뭐 그 앞서 이런 일정들, 이런 중요한 외교적인 행사들을 발표할 때는 일반 연단에 서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보면 이런 중요한 그 장소와 날짜를 발표하는데도 본인의 트윗에다가 SNS에 딱 한 줄, 몇 줄 남기고 거기다 의미부여를 딱 하고 그걸 가지고 전 세계로 타전이 됩니다. 이런 사실 이런 정상의 이런 홍보도 이런 공식적인 발표도 그 이례적이고 쉽게 볼 수 없었던 상황 같은데 이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스타일 또 어떤 특징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아마 역대 미국 대통령이 이 중요한 사안을 발표를 할 때 이런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다른 중요한 결정을 트위터로 그냥 소위 날려버리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게 미국의 공식 입장이 됩니다. 뭐 백악관이 발표한다든가 국무성이 발표한다든가 국방성이 뭐 발표한다든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곧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게 곧 공식 입장이 되는 거죠. 사실 이 중요한 사안을 북한도 아직 공식적으로 지금 발표를 네. 않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상회담을 하면 대개 양국에서 동시에 발표를 해야 그것이 공신력이 있는 거고, 그렇죠. 예, 공식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든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으로 인해서 싱가포르에서 6월 12일 날 한다. 그거 딱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상한 상황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회담의 주도권을 앞서서 먼저 잡겠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워낙 이제 그 딜 거래의 명수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공조직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그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네. 크죠. 그래서 80 내지 90%가 물론 이제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서도 불신을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믿냐, 당신들 뭘 믿고 지금 자꾸 이렇게 열심히 하느냐 예. 그런 반응까지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정상적인 건 아닙니다만 어떻든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해서 지금 국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는 그걸 믿고 따를 수밖에 없는 거고 북한도 그걸 또 신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전에 폼페이오가 가서 충분히 날짜라든가 그런 걸 다 이제 합의를 했고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자기대로 합의 안 된 것을 발표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거기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그대로 진행한 거고 우리 많은 세계 언론들도 네. 그걸 정당한 걸로 알고 지금 보도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네. 눈을 크게 뜨고 트위터를 지켜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와 시기가 확정이 돼서 저렇게 발표를 했는데 정작 북한에서는 공식적인 입장 여기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합의하기 위해서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을 방북했을 때는 굉장히 또 조선중앙TV에서 거기에 대해서 대대적인 보도를 했거든요. 일단 그 보도 내용을 좀 보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얀 반도 지역 정세에 대한 평가와 견해, 초미 순회 회담과 관련한 양국 최고 지도부의 입장과 의견을 교환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 자동측에서는 미 합중국 국무장관과 토의된 문제들에 대하여 만족한 합의를 보셨습니다. 네, 저렇게 공식적인 발표를 공식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장소와 시기가 결정된 더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오늘도 그런 보도가 있었다라는 소식은 접해지지 않았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문 기자? 네, 일단 그 북한 매체의 특성이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행사, 그러니까 1호 행사에 관련해서는 사전에 예고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거의 없다 이렇게 보는 네. 게 맞겠습니다. 앞으로 한 달 남은 북미 정상회담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현재로서는 북한 내부 정치적으로 결론이 안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일단 지금까지는 그 북한 매체는 특히 오늘자까지도 노동신문에 보면은 또 중앙통신, 중앙텔레비전 모든 북한 매체들을 봤을 경우에는 북한에서는 아직 북미 정상회담,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미국의 최고 지도자를 만난다는 사실을 주민들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네. 아마 그 정치적인 충격도 클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있을 걸로 보는데요. 과거에 우리 남북 정상회담을 할 경우에 지난달에 일단 북한에서도 정우영 특사가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와서 일단 그 4월 말에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는 6개항의 합의 사항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우리가 발표를 했을 때 북한에서도 역시 침묵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23일 뒤에서 23일이 지난 후에서
북한에서는 이러한 그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발표를 한 선례로 미뤄봤을 경우에 현재로서는 미국에서는 먼저 북미 정상회담 자체를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지만 북한에서는 아직 않은 점으로 미뤄봐서는 다시 여러 가지 국제관계뿐만이 아니라 내부 정치적인 역학 구도까지 감안을 하고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일정까지도 특수성을 감안을 해서 결국은 조만간 발표를 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김용현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이번 북미 정상회담의 여러 가지 의제들, 예상되는 의제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라고 만장일치로 모으고 있는 것은 역시 비핵화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핵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북한에 어떤 보상을 해주느냐,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미 합의문이 만약에 나온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김 교수님의 그 해박한 그런 전망, 관측으로 어떤 식의 결론이 귀결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비핵화 문제, 그다음 평화체제 문제에 대해서 큰 틀에서 북미 간 합의는 저는 이루어져 있다라고 봅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2번에 걸쳐서 3월 말에 갔었고 또 얼마 전에 평양을 방문했는데 이번에 평양 방문의 시간이 13시간이었습니다. 이 평양 방문에 3명의 이제 억류된 미국인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만 짧은 시간의 방문은 결국 북미 간의 그 비핵화 평화 체제에 대한 큰 틀에서의 합의는 이루어졌다. 이렇게 우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어느 수준인가의 문제인데요.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북미 최고 지도자가 통큰 결단을 통해서 비핵화에 충분히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하는 합의.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이 부분이 확인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만 비핵화를 어느 정도 시점까지 해서 마무리 짓자. 예를 들면 트럼프 정부가 1기가 끝나는 게 이제 2021년 2월, 1월, 2월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2020년 한 5월, 6월 정도면 이제 다음 선거가 준비되기 때문에 그 정도 하면 2년 정도 뭐 이런 시간을 좀 더 합의를 해낸다면 저는 베스트라고 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평화 체제와 관련된 문제도 이야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평화 체제는 북한이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평화 체제 이야기를 하면서 종전선언과 관련된 문제도 그렇고 또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를 단계적으로 약화시키는 또는 해제시키는 문제도 그렇고 또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체제 안전 보장과 관련된 문제, 또 북미 관계의 정상화 관련된 북미 국교 수립과 관련된 문제, 이런 부분들을 아주 자세히 이번에 나열시키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큰 틀에서 그런 앞으로의 비핵화 문제를 이행하는 과정, 그다음에 국제사회가 또 미국이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줄 수 있는 선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아주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좀 더 추상적인 수준에서 언급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번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가 나온다면 남북미 정상회담, 또 남북미중 정상회담 이런 형태로 가고 또 아마 고위급 회담 또는 실무회담의 형태를 통해서 아마 폼페이오, 김영철 이 라인은 상당 기간 지속되면서 그 두 정상의 합의 사항들을 실천에 옮기는 뭐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여러 장밋빛 전망들이 큰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상원에서 북한 인권법 연장안을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키니까 거기에 대해서 모략책독이다, 반공화국 모략책독이다, 북한의 반발이 나왔습니다. 약간 뭐 지금의 현재 남북 관계의 기류, 그다음에 북미 관계의 기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는 좀 이렇게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이런 약간 양면적인 태도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이 과연 체제 안전 보장을 완벽하게 해줄 것인가에 대한 일부 의심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이 정말 CVID식으로 완벽하게 퍼머넌트하게 영구적으로 과연 핵을 폐기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지 않습니까? 일부 계속 그래서 반대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북한 내부에도 반대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미국이 체제 안전, 핵무기만 없애면 체제 안전 보장을 해줄 건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고, 근데 그 의구심의 증거라고 하는 것이 방금 말씀한 것처럼 인권, 특히 인권 가지고 계속 압박을 넣을 것이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핵을 폐기하더라도
그런 의구심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핵을 가지고 체제 안전 보장받고 경제 제재 해제받고 경제 지원 받는 걸로 단판을 지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분명히 김정은 위원장뿐만 아니라 핵심 세력 또는 심지어는 보수, 소위 말하는 보수, 북한판 보수 세력들도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인권 문제라든가 다른 뭐 생화 무기라든가 또는 심지어는 뭐 일본이 납치 문제라든가 더 이상 그런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서 북한 체제를 흔들지 말라고 하는 그런 사인을 보내는 거고 최악의 경우도 대비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죠. 북한 입장에서는. 네. 만약에 이번에 비핵화와 체제 안전 보장이 혹시라도 잘 안 됐을 경우에 공격의 어떤 빌미랄까요? 공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지금 마련하고도 있다고 보는 거죠. 최악의 시나리오로. 네. 물론 그렇게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어떻든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돌다리도 두드려서 건너는 그런 기분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메인 이벤트의 주인공은 누가 뭐라 해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조연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지금 얘기 나오는 뭐 김영철 위원장도 그렇고 폼페이오 장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그 퍼스트레이디의 만남은 참 많은 여론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번에도 과연 리설주 여사와 멜라니아 여사, 뭐 양국 퍼스트레이디의 만남, 양국 정상의 만남 자체가 워낙 65년 만에 처음이기 때문에 이 퍼스트레이디의 만남도 뭐든 써가는 게 새로운 역사일 텐데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문 기자는? 일단은 그 북미 간의 만남, 두 정상 간의 만남이 굉장히 여러 굴곡을 거쳐서 어렵게 자리를 마련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분위기가 딱딱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네. 일단 의제로 다루는 내용들 자체가 비핵화 문제나 그리고 여러 가지 제재 문제 이런 그 평화 체제 구축 문제 등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또는 두 정상 간에도 상당히 상대방들과 대화하기는 분위기가 쉽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런 전반적인 그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는 일단은 리설주 여사 그리고 멜라니아 여사의 등장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런 추측은 충분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그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북중 정상회담에서 리설주의 등장이 가져온 효과가 굉장히 컸었기 때문에 북미 정상에서도 역시 예외는 아닐 거라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재까지 그 이번 그 여러 일련의 정상회담들을 앞두고 리설주에 대한 호칭부터가 이미 바뀌어서 북한에서는 정상적인 국가의 이미지를 세계에 알리는 것, 특히 미국과 이러한 만남에서 북한이 어떤 그 이설주의 존재에 대해서 빠뜨리고 행사에 참석할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김 교수님. 네. 지금 남북 간에 북미 간의 이런 대형 이벤트를 바라보는 주변국들의 시선도 관심이 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겉으로 드러내는 외교적인 시선과 또 속내는 또 어떨지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궁금증을 자아내는데 특히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중국의 경우 시진핑 주석 그리고 뭐 이번에 싱가포르 간다 안 간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실제로 중국은 어떤 입장에서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중국은 뭐 가장 지금의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발걸음을 빨리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베이징을 갔다 오셨죠? 그렇습니다. 북한과 중국 간의 관계에 대해서 중국 학자들과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중국 학자들의 이야기는 남북미, 남북미중 이 종전선언과 관련된 문제랄지 전체적으로 왜 남북미로만 가냐에 대한 의구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역할은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데서도 역시 중국의 역할은 클 수밖에 없고 또 실제 그동안 많은 역할을 해왔다. 이게 이제 중국 학자들의 입장이었습니다. 물론 자국의 입장을 이제 대변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현재까지의 구도는 남북미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것은 맞습니다. 또 실제 출발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고 그동안 호랑이 등에 문재인 대통령이 두 사람을 태우는 일을 했죠. 트럼프와 김정은. 문재인 대통령 길잡이 역할을 한 것이고요.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지금부터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도 호랑이 등에 올라타야 되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아베 총리나 푸틴 대통령조차도 저는 호랑이 등에 올라타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갈 때 이제
비핵화 문제랄지 평화체제 문제에 실제 논의가 보다 안정적이고 보다 그 구체적으로 갈 수 있다. 또 앞으로 미래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중국과 일본, 러시아, 특히 중국이 합류하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보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나 우리가 중국의 호랑이 등에 올라타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지만 그러면 결국 시진핑 주석은 뭘 할 것이냐. 또 중국은 앞으로 현재 펼쳐지고 있는 비핵화 평화체제 이 국면에서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자신의 역할과 자신의 몫을 해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중국이 답을 내놔야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은 중국은 자신들이 비상등 켜고 빨리 지금 호랑이 등에 올라타는 네.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부터는 그런 호랑이 등에 올라타는 그 과정부터 중국은 책임 있게 자신의 역할들을 모색해야 되고 그것을 남북미 이 국가들과 공유하면서 비핵화 평화체제를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데 있어서 중국의 자신의 역할을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뭐 중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일본은 배제될까 봐, 소외될까 봐 약간 초조해한다. 뭐 그런 얘기들이 그렇죠. 많습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렇죠. 뭐 근데 그동안 역사를 보면 일본은 하여튼 한반도 문제, 또 북핵 문제에 관련돼서 항상 딴지를 걸어왔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육자회담에서도 핵 문제가 주제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본이 납치자 문제를 끼워 넣어가지고 방해한다 할까요? 사실 국내 네. 정치적으로 조금 활용하겠다라는 물론 의도도 그렇죠. 있는 거죠. 예, 아베 정부뿐만 아니라 이전 정부들도 계속해서 그렇게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하여튼 자기 국가임만 추리려고 하는 그런 이제 태도를 취해왔기 때문에 미움털이 박힌 거죠, 사실은. 일본에 대해서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또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본이 납치자 문제를 꼭 그 의제로 띄워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네. 뭐 알겠습니다. 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뭐 말대답이랄까요? 그냥 말대우를 해주는 건데 실제로 이 문제는 지금 북한 핵을 어떻게 완벽하게 비핵화를 할 것이냐 하는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일본은 참 어떻게 보면 좀 밉보이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아베 입장에서는 계속 인기가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내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문제라도 계속 이제 부각시킴으로써 자기 인기를 만회하려는 그런 국내 정치적인 요인 때문에 뭐 주변으로부터 눈총을 받으면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뭐 김 교수 얘기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베를 내치고 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어차피 체제 안전 보장이 되고 그러려면 또 개혁 개방으로 이끌게 만드는 데는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 우리 정부가 아무래도 많은 돈을 대야 될 것 같고 일본도 많이 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반도 분단 문제에 원초적인 그 단초를 제공한 게 일제 침략 아니겠습니까? 그럼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아베뿐만 아니라 뭐 다른 총리가 들어오더라도 일본은 반드시 끼어 넣어서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데 일조를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 주어진 시간은 사실 다 끝났는데요. 저 진행자 재량으로 문 기자한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다음 주에쯤이면 남북 한라인 처음으로 통화가 될 거다라고 청와대에서 얘기했습니다. 어떤 얘기 하겠습니까? 일단 남북 그 정상은 이미 판문점에서 서로 만나서 서로의 좋은 동반자 관계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미 정상에 대해 성공적인 개최에 대한 덕담이 좀 오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 차원에서 협조를 좀 부탁할 걸로 보여서 결국은 이 남북 한라인이 언제 어느 시점에 개통이 되냐가 상당히 관심이 있었는데요. 네. 현재로서는 남은 그 북미 정상회담에 초점이 모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연합뉴스의 문관현 기자 말씀을 들었고요. 그리고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그다음에 전현준 우석대학교 초빙 교수 세 분의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정상은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추진을 명문화했습니다. 남북은 물론 정전협정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도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죠. 정전협정에서 평화협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임광빈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의 전쟁을 끝내자는 종전 로드맵을 밝혔습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통해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온 결의가 전쟁 없는 평화로운 땅에서 번영과 행복을 누리는 새 시대를 열어나갈 확고한 의지를 같이 하고
65년 전 정전협정이 체결된 판문점에서 평화의 새 시작을 알린 겁니다. 정전협정은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난 1953년 7월 27일에 체결됐습니다. 유엔군 총사령관 클라크와 북한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중공인민지원군 사령관 펑더화이가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정전이 될 경우 분단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며 서명에 불참했습니다. 하지만 정전협정 이후에도 휴전선 일대에서는 각종 무력 충돌이 잇따랐고 최근까지도 남북 간의 긴장 상태는 지속돼 왔습니다. 북한군의 지뢰 도발 이후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제기한 가운데 북한군이 우리 측 확성기 방송 시설을 겨냥해 사격을 한 것으로 지금까지는 확인됐습니다. 네, 우리 군도 대응 사격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휴전 상태, 말 그대로 전쟁을 잠시 중단했을 뿐 언제든 전쟁 가능성은 상존해왔던 겁니다. 이런 가운데 남북이 약속대로 올해 안에 종전을 선언한다면 65년 이어온 불안한 상태도 끝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남북 간의 정전 문제가 논의됐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북한은 1974년부터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해왔는데요. 다만 북한의 협정 상대는 줄곧 미국이었습니다. 정전협정에 서명한 당시 유엔군 사령관이 미국인이었던 만큼 이 문제를 북미 간의 문제라고 주장해왔던 겁니다.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6년에는 한미 정상이 주도해 남북 미중 4자 회담에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이를 계기로 1997년부터 1999년까지 6번의 4자 회담이 열렸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반도 긴장 완화 문제가 논의됐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때도 한국이 정전협정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합니다. 여기에 주한미군 철수까지 요구하면서 협상은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북한이 남한을 대화 상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은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합의한 14선언 때부터였습니다.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종전 논의를 하자고 합의한 겁니다. 하지만 이 같은 구상을 구체화하기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남은 임기가 얼마 되지 않았고 평화체제 논의는 더 구체화되지 못한 채 다시 긴 겨울잠에 들어갔습니다.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11년 만에 다시 시작된 평화체제 논의. 올해 안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로 남북의 두 정상이 합의했습니다. 종전협정 주체를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 중 4자로 명시한 점은 눈에 띄는 성과로 평가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이후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4강과의 전화 외교를 통해 판문점 선언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내면서 평화체제 구축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Big 5 sites where we'll let you know what that be announced shortly. We're going to announce that in 3 days. 네,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와 시간이 확정된 가운데 미국이 처음으로 북한의 번영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의미가 담긴 걸까요? 밀착 정상회담에서 앞으로 남은 북미 정상회담의 변수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2007년 정상회담 때는 우리 측 준비접촉 수석 대표로 또 지금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이관세 전 통일부 차관, 그리고 연합뉴스의 통일외교부 장용훈 기자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앞서서도 북미 정상회담의 시간과 장소가 정해졌다라는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짚어봤는데요. 일단 G7 정상회의가 캐나다에서 열리는데 그 이후 사흘 뒤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한 달 정도 남았고요. 좀 시간이 한 달이라는 거는 좀 그렇게 짧다고 볼 수도 없고 완전히 길다고 볼 수도 없지만 나름의 어떤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은 충분히 벌었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견해인 것 같은데요. 차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큰 틀에서 나름대로 그 의제가 합의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한 달 동안은 구체적인 그 이행 방법이나 또 이 비핵화의 시기, 검증 문제 등 소위 강론적인 문제로 아마 집중해서 논의가 될 것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그 치열한 논의 속에서 아마 비핵화와 함께 체제 보장 문제에 대한 로드맵이 네.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한 달이 겉으로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치열하게 아주 깊이 있는 논의가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무자들 간의 계속된 접촉과 만남 또 협의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예. 계속 이어질 것이고 그래서 뭐 일부 보도에 의하면 싱가포르 회담이 하루로 끝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에서 봤듯이 우리도 그 특사 교환을 비롯해서 많은 그 접촉과 협의 그런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양 정상이 핵심적인 것만 결정하면 되는 그러한 회담으로 해서 상당히 그 실무 접촉과 북미 간에 아마 치열한 그 심도 있는 논의가 아마 한 달 동안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회담 날짜랑 장소 정해지고 나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미국을 가갖고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그 기자회견 내용, 주요 내용 보시고 장용훈 기자와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North Korea takes bold action to quickly denuclearize. The United States is prepared to work with North Korea to achieve prosperity on the par with our South Korean friends. I am confident that we have a shared understanding of the outcome that the leaders want. I think we have a shared vision for what we hope when this process is completed, the Korean Peninsula looks. We very much hope to see further steps, more concrete steps towards denuclearization being produced at the U.S.-North Korea summit. So we're not talking about sanctions relief at this point. 네, 저희는 그 기자회견의 아주 일부 내용만 지금 전해드렸는데요. 장용훈 기자는 전체 내용 다 보셨죠? 공개된 부분. 핵심 포인트가 뭡니까? 예, 일단은 제일 먼저는 그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의 번영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핵화를 하게 되면 번영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는 점을 부각을 했는데요. 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빠르게 비핵화를 하는 과감한 조치를 한다면 미국은 북한이 한국과 같은 수준의 번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 결국 이제 번영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의미, 그러니까 경제적 발전을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면 북한의 평화와 번영으로 가득한 미래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비핵화라고 하는 미국의 요구를 북한이 준수했을 경우 북한이 가져갈 수 있는 미래의 어떤 미래상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다가 또 하나 주목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뭐 그동안 했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북한이 핵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려면 강력한 검증 프로그램을 요구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핵화가 그냥 말로만의 비핵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강력한 검증을 통해서 비핵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확신될 수 있어야만 그것이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특히나 이제 재미있는 대목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공통된 이해가 있다고 자신한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것, 그리고 이 과정이 완료되는 시기에 대해서 시각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핵화라든가 아니면 체제 안전 보장이라든가 아니면 오늘 이야기한 북한의 번영,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어느 정도 교감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 특히나 재미있는 대목은 이 과정이 완료되는 시기에 대해 시각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 프로그램을 언제까지 완료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국, 미국, 북한 사이에 어느 정도 일치된 견해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특히 이러한 언급들이 폼페이오 장관 입에서 나왔다는 것이 더 중요한 대목이다. 왜냐하면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어쨌든 평양에 2차례 갔었고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서 비핵화뿐만 아니라 북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돼야 될 것들,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떠한 합의를 도달할 것인지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충분한 이야기를 나눴던 그런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가 더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차관님,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키맨 역할을 아주 뚜렷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인 강경파 중에 한 명으로 꼽혔지만 이번 북한 앞서서 2차례 갔다 오면서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이벤트를 스스로 이제 해내고 있는데, 이번 발언이 특히 앞서서 경제 보상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한 그런 발언을 하다가 180도 바뀐 그런 뉘앙스가 많이 풍깁니다. 이런 의미가 상당히 좀 있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네, 잘 아시겠지만 미국은 그동안에 핵의 일괄 폐기를 주장을 해왔고, 그래서 선핵 폐기, 그 다음에 이제 보상 문제를 논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쭉 해오고, 북한은 단계적 동시적인 조치를 주장을 계속 해왔죠. 그래서 서로 좀 대립되는 그런 국면이 진행되어 오다가 지난 9일 폼페이오 장관의 2차 방북에서 나름대로 소위 이 미국이 주장하는 부분과 북한이 주장하는 부분에서 소위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행할 경우에 제재 완화라든가 경제적인 보상이라든가 체제 안전 보장 문제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논의가 됨에 따라서 바로 이 변화가 크게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줄기는 잡은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할 경우 미국은 체제 안전 보장을 비롯해서 제재 완화 그리고 경제적인 보상 문제까지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됨에 따라서 아마 6월 12일 싱가포르 회담이 바로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그 이후에 또 이렇게 보도되는 걸 보면 신속한 완전한 비핵화가 된다면 금융 제재를 비롯해서 미국의 독자적인 제재 조치를 해제하는 문제,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대북 투자 가능성 문제까지도 제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소위 북한 경제의 개방 문제까지도 논의를 하고 있다. 그리고 5월 11일 날 미 국무부 대변인 얘기를 보면 북한은 개방된 사회를 가질 수 있고 자본시장에 접근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상호 논의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비핵화의 문제에서 서로 이 경제적인 지원 그리고 제재 문제를 포함해서 이런 체제 안전과 함께 이런 큰 두 줄기가 잡혀서 의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의제 문제는 나름대로 합의가 된 것 같고, 이제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다시 말해서 비핵화의 방식 문제라든가 비핵화의 시기 문제라든가 검증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앞으로 아마 숙제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 보도들, 숱한 보도들 그리고 전문가들의 견해들을 좀 종합해 보면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별 이견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검증 문제, 그러니까 비핵화를 실제로 하는 거를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검사하는 그런 작업에 있어서는 조금 물음표를 다는 경우들도 아직까지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2007년이나 8년도 검증 의정서 자체를 만드는데도 우리는 상당히 애를 먹었던 과거 역사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 의정서를 만드는 거 이후에 실제로 이행하고 이런 사찰하는 이런 과정들이 너무나 많은 진통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물음표를 달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조금 다를 수 있다고 보십니까? 과거와 지금과. 예, 일단은 자꾸 이제 과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이제 94년에 제네바 합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2005년에 9.19 공동성명도 있었고 북한의 핵 문제를 풀기 위한 국제사회에 다양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들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과거에 이랬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대목인데 하지만 우리가 또 하나 염두에 두고 봐야 될 대목은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지금의 이 상황은 그 이전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북미 간의 정상회담은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겨나고 난 이후에 한 번도 북한과 정상회담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없죠. 그러니까 역사상 초유에 있는 일입니다.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이기도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에 의해서 마련된 것이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남북 간의 합의서, 특히나 남북한 정상 간의 합의서 안에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언급들이 포함됐다라는 것조차도 굉장히 이례적이고 그동안에 없었던 일이다. 예. 결국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거와 너무 동일시하려고나 현재의 상황을 그것과 비교해서 보려고 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염두에 둘 부분은 북한도 검증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동안 끊임없이 CVID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이 V가 verifiable입니다. 그러니까는 검증 가능한.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북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검증까지도 염두에 두고 지금 비핵화의 과정을 미국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은 폼페오 장관이 오늘 기자회견을 하면서 한 언급입니다. 그러니까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좋은 대화 그리고 실질적인 대화 그리고 길고 복잡한 문제와 도전 그리고 김 위원장의 전략적 결정이 포함된 그런 대화를 나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 위원장이 전략적으로 뭔가 결정을 했고 뭔가 앞으로 나아가려는 결정들이 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검증을 할 것이냐 혹시 검증하는 거 아닌 거 아닐까라는 근심을 가지기보다는 일단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합의하고 좀 더 실천 가능한 그리고 좀 더 촘촘한 이행 방안을 만드는 데 주력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핵은 비핵화를 하겠다라는 거는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핵탄두를 실제로 무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미사일에 달아서 앞에 달아서 활용을 하죠. 근데 남북 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두고 북한은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미국의 위협이 될 수 있는 그 미사일에 대해서는 폐기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북미 정상회담에서 중거리 미사일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여기에 더 많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또 생화학 무기나 뭐 이런 것들이 북한이 상당히 많은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게 잘 알려진 사실인데 이런 부분들도 이번 정상회담 과정에서 좀 다뤄질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이 생화학 무기도 논의가 아마 될 걸로 봅니다. 이 전체적으로 이 비핵화 문제와 함께 그런 문제도 아마 충분히 논의가 될 것이고 특히 이 미국으로서는 ICBM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쓰겠죠. 그렇죠. 그게 그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 미사일 문제도 함께 충분히 논의가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미사일 문제와 함께 이 비핵화 문제 같이 논의가 되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그것까지도 논의가 되는 이 상황에서 체제 안전 보장의 문제. 그래서 구체적으로 체제를 안전 보장할 수 있는 조치들을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위 그 적대시 정책의 해소 문제와 함께 이제 적대 관계를 해소하는 폼페오 장관도 이제 그동안에 우리는 적국이었지만
이제 그 갈등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는 네. 것을 시사했듯이 그건 적대시 정책을 해소하겠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예. 충분히 그 이 체제 안전 보장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그 과정 속에서 비핵화와 함께 미사일 문제도 아마 함께 논의가 될 걸로 봅니다. 네. 일단 문건으로 할 수 있는 합의는 가장 높은 수준까지 다 됐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주변에서. 90% 이상 가까이는 일단 북미 정상이 만나기 전에 어느 정도 합의를 해놓고 나머지 10%를 채우기 위해서 이번 만남을 가져간다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어떻게 장 기자는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정상회담이라는 것이 그게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아니라 모든 정상회담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정상 간에 뭐 1시간, 2시간 만나서 그 합의문을 만들어낸다는 건 사실상 있을 수 없는 그렇죠. 일이죠. 예.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열기 위해선 정상회담에 앞서서 다양한 실무회담, 장관급 회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을지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을 어떠한 문구로 담을지에 대해서 조율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미 뭐 폼페이오 장관도 들어갔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미국의 중앙정보국 그러니까 CIA에서 실무자들이 계속 북한 평양을 오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아마도 뭐 구체적인 문구 조율의 문제라든가 형식 조율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그 다음 달 12일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때까지는 아마도 합의 그 정상회담에서 나오게 될 합의문에 적어도 95% 이상은 마무리가 된 시점에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90%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장영훈 기자는 95%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5%, 남은 한 달 동안 95%를 맞추고 남은 그 5%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두 정상이 결정해야 되는 얘기니까. 그거에 대해서 두 분께 각각 여쭤볼게요. 그 5%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먼저 차관님께서 말씀하시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아무리 그 일괄적으로 포괄적으로 합의가 되더라도 비핵화는 단계별로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만 그 비핵화의 그 단계를 세부적으로 하느냐, 큰 묶음으로 묶느냐. 단계를 나누더라도 아마 미국은 이번에는 과거 그 학습 경험도 있고 해서 아마 큰 묶음으로 묶고 그 단계가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 상응한 조치를 북한은 요구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체제 안전 보장이라든가 또는 경제적인 지원 보상이라든가 제재 완화 문제라든가 다시 말해서 이 북미 간에 이 합의가 돼서 1차적으로 북한이 불능화 조치를 했을 때 미국은 독자적인 제재를 해제할 것인가, 유엔 안보리 제재까지 포함해서 해제를 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그 단계에 상응하는 조치의 수준과 정도를 어떻게 맞출 것인가. 이것이 지금 강론적인 면에서 너무 어렵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그 과정이 지금 장 기자가 얘기한 대로 실무 접촉에서 그것이 잘 돼야 90%, 95%까지 돼야 사실상 마지막 정상이 핵심적인 걸 놓고 타결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과연 이 등가적인 문제를 어떻게 양쪽이 협의를 해서 이걸 맞출 것인가. 이것이 안 되면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한 달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주도권을 쥐고 자기의 목표를 관철하기 위해서 치열한 정말 핫한 그런 싸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리비아의 경우도 보면 2013년 12월에 핵과 그 생화학 무기 폐기를 하기로 이렇게 포기 선언을 했죠. 네. 그리고 2005년 10월에 핵 폐기를 완전히 했죠. 그런데 그 사이에 2004년에 일부 경제 제재를 완화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1단계로 이렇게 했을 때 미국에서는 이 체제 안전 보장 조치, 또 제재 문제 해제, 또 경제적인 지원 보상 문제를 어디까지 어느 수준에서 할 것이냐. 이거를 맞추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3단계로 만들 거냐 4단계로 만들 거냐에 따라서 체제 안전 보장 조치와 경제적인 지원 보상, 제재 문제 이거를 어떻게 상응해서 조치를 해갈 것이냐. 이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한 달 동안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95%까지 90%까지 된다면
뭐 마지막에 가서는 되니까 그 원칙의 문제는 대략 아마 섰을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걸 강론화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서는 막 그것이 잘 되면 크게 뭐 무리 없이 막 이 좋은 결과를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지금까지 비핵화 협상이 되게 어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살라미식으로 그런 세분화된 거를 조금은 더 묻겠지만 네. 결국 단계별 보상이 된다면 기존의 어떤 북핵 협상의 그림들이랑 크게 차이가 있는지 좀 의구심은 드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리비아식 모델 그러면 리비아식 모델은 단 한 방으로 끝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리비아식 모델도 완벽한 비핵화까지 가는데 거의 2, 3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단계별로 한 세 단계로 나눠서 제재 해제도 이루어졌고 관계 정상화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뭐 연락사무소가 있었다가 수교 단계로 간다든가 이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까지 비핵화의 과정 속에 있지 않았었거든요. 결국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여러 가지를 나눠서 해체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상응하는 보상안들을 제시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될 것으로 미루어 짐작이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95% 아마도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들은 그 북미 정상회담, 그러니까 내달 12일에 열리는 북미 회담 정상회담 전까지 대부분 마무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5%라는 것은 결국은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오전에 딱 100분 만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후에 그 판문점 선언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의 전체 내용에 대해서 리뷰를 하고 합의문이 만들어진 건 아니죠. 결국 그 100분 동안은 두 정상이 만나서 신뢰를 교환하는 것입니다. 합의문에 담긴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당신이 지킬 것인지 그러면 당신을 얼마나 내가 신뢰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내달 12일에 열리게 되는 정상회담에서도 정상회담의 합의문 문구 조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문구는 다 마무리가 되어 있으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과연 지킬 의사가 있는지 그리고 합의한 것들을 정확히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북한 쪽에서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주기로 한 것을 주려고 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서명을 하는 그런 마지막 단계를 거치게 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큰 틀에서 핵을 포기하고 폐기할 테니까 우리의 체제를 보장하고 여러 가지 보상들을 해달라라는 큰 틀의 합의는 하되 그 안에서는 약간 구체적인 부분들의 단계적인 또 논의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두 분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제 비핵화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북미 정상이 사상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두 사람의 스타일,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국무위원장, 뭐 일반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정상 어떤 외교를 하는 지금 상황들도 그렇고 개개인의 어떤 캐릭터, 특징들도 그렇고 두 정상의 호흡이 어떻게 뭐 좀 공감대가 많이 이루어지고 호흡이 맞을 거라고 보십니까? 소위 말하는 케미가 맞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네, 뭐 케미가 맞는 부분도 있고 안 맞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선 뭐 두 분이 다 대범하고 과감한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뭐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케미 문제보다도요. 워낙에 이 지금 한반도의 이 평화 체제 문제, 평화 정착 문제 또 이 비핵화 문제가 세계적인 관심사로 등장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과 같이 이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 북한, 중국, 일본 정상들이 교차적으로 이렇게 정상회담을 하고 또 이렇게 수시로 지금 만나서 이 한반도 평화 문제를 논의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이런 기회는 아마 다시 안 올 수도 있을 걸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두 분의 케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역사적인 만남에서 그야말로 이 한반도 이 평화 문제, 동북아 세계 평화와 연결되는 이 문제를 반드시 서로 절충하고
협의하고 또 주변국과 협력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될 어떤 책임감과 압박감을 상당히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적인 케미나 개성이 뭐 이렇게 큰 역할을 하기보다는 너무나 큰 과제가 앞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아마 대의적인 차원에서 그런 목표 달성을 감안한 그런 아마 회담이 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렇게 거시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너무 이렇게 부족한 이기적인 질문을 드렸습니다. 미국 쪽 분위기 어떻습니까? 지금 어쨌든 억류돼 있던 미국 국민들이 나왔습니다. 풀려나갔고 여러 가지 뭐 미국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어떤 신뢰나 이런 것들이 좀 기대감이 좀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미국의 분위기는 조금 이제 나눠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국민들의 지지는 굉장히 빠르게 높아가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최근 미국의 CBS 뉴스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성인 1,10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상황을 다루는 방식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응답자가 51%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과반 이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지지한다라는 입장을 밝힌 건데 올해 1월에는 34% 그리고 3월에는 42%였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상승세를 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은 전반적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태도, 북한을 다루는 방식,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호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런 미국의 일반적인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와 전문가 내지는 엘리트 그룹이 가지고 있는 정서는 또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엘리트층에서는 전반적으로 과연 북한이 합의를 하고 지키겠는가? 그게 안 지켜진다라고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또 속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속고 있는 것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회의적인 시각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쪽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일 것인가.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의 목소리에 더 많은 귀를 기울일 것인지 아니면 엘리트 그룹들이 하고 있는 식자층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더 기울일 것인지 그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인데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의 과정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여준 태도를 보면 그런 어떤 그 엘리트 그룹들이 하는 이야기보다는 대중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동물적인 감각을 가지고 거기에 접근해가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일반적인 대중들의 여론과 지지 그러한 것들을 등에 업고 북미 정상회담에 나가고 북한과의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나라고 점쳐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차관님 저희가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데 있어 특히 우리 정부도 지금까지의 이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서 가장 큰 역할을 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특히 한반도 운전자론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대북 정책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우리 정부가 남은 한 달 동안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어떤 좀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까? 지금 이 비핵화 합의를 견인할 수 있는 사실 북미 간의 어떤 신뢰를 만들어가는 거 그것을 우리가 중재자 입장에서 또는 운전자 입장에서 아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지금 장 기자께서도 얘기했듯이 그 신뢰의 문제 소위 그 미국은 북한을 신뢰 못하고 또 북한은 미국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리고 그동안의 그 30년간의 핵 협상이 실패해 온 그 원인이 여러 가지 있지만 또 그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상호 신뢰의 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육자회담 수석 대표를 끝으로 해서 이 핵 협상이 10년 가까이 중단됐지 않습니까? 그것도 2008년에 그 좌초되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검증 과정에서의 신뢰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과 북한이 정상회담을 하고 또 합의를 하고 이걸 이행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믿고 서로가 신뢰하면서 갈 수 있는 이것을 우리가 미국에도 설득을 하고 또 북한에도 설득을 해서 그거를 만들어갈 수 있는
비근한 예로 2005년도에 9.19 공동성명이 나올 때 그 미북 간에 상당히 그 문제가 있었지만 예. 우리가 중간 입장에서 미국을 설득하고 북한을 설득하고 그래서 절충안을 마련하고 서로 유도하고 그래서 사실 2005년도에 9.19 공동성명이 그렇죠? 마련됐듯이 우리는 정말로 그 미북 간의 그 양쪽에서 충분히 그 중재를 하고 설득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은 이 비핵화 방식이나 시기 문제나 이 검증의 방법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구체적으로 강론적인 논의에 들어갔을 때는 상당히 어렵고 사실상 뭐 문제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설명을 하고 협의를 해서 이걸 해가야 되고 또 주변국과 미국과 북한만이 아니고 러시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 주변 국가도 긴밀히 소통을 하면서 협력을 구해가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묶어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이 신뢰를 만들어가는 다시 말해서 신심을 좀 부여하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걸 해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한 달 동안 정말 최대의 성과를 이뤄내기 위해서 각국 특히 우리와 남북과 그다음에 미국, 그다음에 주변국들이 정말 협력을 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계속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 연합뉴스의 통일외교부 장용훈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기의 단판으로 불리는 북미 정상회담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 출신의 미국 역사상 최고령 대통령과 권력을 세습한 세계 최연소 국가 수반, 극과 극처럼 보이지만 승부사 기질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묘하게 닮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에 세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임혜준 기자입니다. 지난해 1월 만 70세 역대 최고령으로 미국 대통령에 취임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성공한 부동산 개발업자이자 리얼리티 쇼의 진행자라는 이력 역시 남달랐습니다. 그는 기존 정치권에선 들어볼 수 없었던 톡 쏘는 발언과 행동으로 연일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북한을 향해선 미국 대통령으로선 이례적으로 날카로운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North Korea best not make any more threats to the United States. They will be met with fire and fury like the world has never seen. Rocket Man is on a suicide mission for himself and for his regime. 반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만 27세에 권력을 물려받았습니다. 당시 세계 최연소 국가 수반으로 기네스북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가 파격적인 언행이었다면 김 위원장은 국무부 장성택을 번개 처형하는 등 공포 정치의 대명사로 세계인에 각인됐습니다. 김 위원장의 권력 유지 수단의 또 다른 한 축은 핵무기 개발로 한때 폭주기관차처럼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 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대륙간 탄도 로켓 화성 15용 시험 발사를 지도하셨습니다. 전혀 다른 길을 걸어왔던 두 사람은 북한이 전 세계에 반대를 무릅쓰고 핵무기를 개발해왔고 미국은 세계의 경찰을 자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언젠가는 마주쳐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같은 차원에서 상대에 대한 비난전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완전한 파괴를 언급하자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늑다리 미치광이로 부르며 각을 세웠습니다. 급기야 올해 신년사에선 핵 버튼을 거론하며 말폭탄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는 것. 이는 결코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에 질세라 트럼프 대통령. 자신은 훨씬 크고 강력한 핵 버튼을 가지고 있다고 맞받아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중재로 대면을 앞두게 되면서 두 사람 사이에 오가는 언사도 확연하게 달라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치켜세우기까지 했습니다. Kim Jong-un was he really has been very open and I think very honorable from everything we're seeing. 북한도 미국을 향한 비판을 눈에 띄게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달라진 분위기 속에 성격이 파격적이고 대범하다는 공통점을 지닌 두 사람이 세기의 담판을 통해 비핵화라는 극적인 성과물을 도출해낼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성과가 없다면 회담장을 박차고 나올 것이라고 공언한 상황에서 회담 결렬이 가져올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다른 듯 비슷한 두 지도자의 만남에 전 세계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슈앤 피플 이번 주 주인공은요.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과정을 책임지고 있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입니다. 40일 만에 평양을 다시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 등 북한 최고위급과 회동하면서 누구보다 분주한 한 주를 보냈는데요. 지난 9일 북한을 전격 방문한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극적인 타협으로 북한에서 억류해온 한국계 미국인 3명을 데리고 돌아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성공적인 임무 완수에 이른 새벽 트럼프 대통령도 공항으로 나가 이들을 직접 맞이했는데요. I want to thank Kim Jong-un, who really was excellent to these three incredible people. They are really three incredible people. My proudest achievement will be, this is a part of it, but will be when we denuclearize that entire peninsula.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걸림돌 중에 하나로 꼽혔던 미국인 억류자 문제가 극적으로 해결되면서 북미 회담 준비에 더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또 폼페이오 장관은 방북 당일 김정은 위원장과 김영철 부위원장을 만나 회담 의제 등을 최종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는 함께 세계를 향한 위협을 제거하고 갈등을 해결해 북한도 모든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자고 밝혀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북한 역시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공식 언급하면서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께서는 미 합중국 국무장관과 토의된 문제들에 대하여 만족한 합의를 보셨습니다. 이렇게 북미 정상회담의 준비에 키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의 복심이자 오른팔로 불리기도 합니다.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의 전폭적인 신임을 받게 된 걸까요? 공화당 소속의 3선 하원 의원 출신인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초대 CIA 국장으로 임명됐는데요. 당시 대통령에게 대북 관련 사안 등을 매일 보고하면서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I respect the process that we've all gone through together. We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for whatever reason, chemistry, whatever it is. 폼페이오 국무장관 취임식엔 트럼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참석해서 한껏 힘을 실어줄 정도였습니다. 무엇보다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같은 주파수를 쓰는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로 견해차가 거의 없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는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대북 제재 완화는 없다는 입장으로 미국 내 대표적인 강경론자로 꼽혀왔습니다. Think about it. While these negotiations are going on, there will be no concessions made. 취임사에서도 미 행정부가 그간 원칙으로 삼았던 비핵화 해법보다는 한 단계 강도 높은 방안을 제시하면서 북한을 압박했습니다. Permanent,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 of North Korea'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gram, and to do so without delay. 여기에 미국이 생화학 무기의 영구적 폐기, 인권 문제 등을 다시 언급하고 북한이 중국과의 깜짝 회담을 통해 미국을 견제하려고 나서면서 막판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미국의 압박 작전이 성과가 나타나고 억류자 석방이라는 북한의 선물까지 주어지자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평양행에선 CVID를 다시 거론하며 비핵화 수위를 조절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온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다음 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정상회담을 둘러싼 화제 인물을 알아보는 시간 이슈앤피플이었습니다. 특별기획 한반도의 봄,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